안녕하세요. 등온 핵산 증폭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카이스트 6번 팀 차예린, 백기롱, 권두빈, 변한민입니다. 먼저 등온 핵산 증폭 기술의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DNA의 원하는 부분만을 복제 및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는 섭씨 90도 정도의 온도가, 두 번째 단계에는 섭씨 50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해 한 주기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온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머사이클러라는 특수한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PCR과 전기영동을 이용한 검출법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서머사이클러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기기가 필요하며 정량 분석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단점을 개선한 실시간 PCR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PCR 과정 중 증폭되는 DNA의 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의 DNA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데 후반부에 가면 재료로 사용되는 DNTP들이 소모되기 때문에 새롭게 합성되는 DNA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n번째 주기에서 DNA의 양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제율이 1에 가까우므로 2의 n제곱인 지수함수적 증가가 되지만 재료들이 점점 줄어들며 선형 단계를 거치다 결국은 증가율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종말점의 경우 DNA의 양이 비슷해져 초기 DNA의 양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량적 PCR은 DNA의 양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DNA를 형광물질로 염색하게 되면 DNA 양이 증가할수록 형광의 세기도 증가하게 되는데 DNA 양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중 우리가 설정한 한 값을 지났을 때의 주기를 역치주기 CT라고 합니다. qPCR은 이 CT를 이용하여 DNA를 정량합니다. CT 값은 초기에 우리가 넣어준 DNA 양이 많을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표준곡선을 그리고 원하는 시료의 CT 값을 알고 있으면 원하는 시료 속 DNA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 PCR에서 형광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나선 DNA와 결합해 형광을 내는 염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서로 거리가 멀어지며 형광을 내는 두 물질을 이용해 형광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프라이머의 5'과 3'에 형광물질이 붙어있는 프로브를 DNA에 부착시키고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해 DNA를 중합시키는 도중 프라이머와 만나면 폴리머레이즈가 프라이머를 분해하고 새 DNA를 중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5'에 있던 리포터가 떨어져 나가며 형광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프로브 방식은 서열특이적이지만 단순히 이중가닥을 인식하는 염료는 서열특이적이지 않아 원하지 않는 DNA까지 포함해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브는 프라이머를 따로 디자인해야 하고 한번 분해되면 재사용할 수 없기에 높은 가격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핵산 증폭 방법은 실시간 역전사 PCR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타겟으로 하여 검체를 정량 분석해 일정치 이상의 RNA를 검하며 양성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리얼타임 PCR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PCR 기반이기 때문에 PCR이 가지는 단점인 서머사이클러와 같은 전문적인 기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형광을 검출하기 위해 비싼 형광 리더기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소형화가 어렵고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소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서머사이클러였기 때문에 온도를 바꾸지 않고 DNA를 증폭시키는 등온 핵산 증폭 기술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등온 핵산 증폭 기술과 기존 PCR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내추레이션 단계인데 DNA의 이중가닥 나선을 풀기 위해 열을 사용했던 PCR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이중가닥 나선을 푸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더블 스트랜드를 푸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핵산 가수분해 요소와 제조합 효소를 이용한 나스바와 RPA, 그리고 적당히 높은 온도를 지속적으로 가해 DNA의 틈을 만드는 램프 등이 대표적인 등온 핵산 증폭 방법입니다. 네, 대구일과 고등학교 백기롱입니다. 지금부터 등원 증폭 방법 중 하나인 등원 생산 증폭 방법 중에 하나인 램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램프는 실시간으로 매우 신속하고 민감하고 특이적 검출을 제공하는 등원 생산 증폭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PCR과는 다른 새로운 중합효소인 BST 폴리머레이스, 엑소뉴클레이스 활성이 없는 BST 폴리머레이스를 활용합니다. 이제 메커니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램프에는 보통 6가지 종류의 프라이머를 사용하는데요. 타겟 DNA에서 포워드, 백워드의 1, 2, 3, 1, 2, 3 해서 시퀀스를 지정해 놓고 포워드, 백워드, 이너 프라이머, 아우터 프라이머, 루프 프라이머 이렇게 6가지를 사용합니다.
자, 먼저 FIP 하나의 침입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침입하게 되면은 FIP3'에서 신장되게 되고, 이렇게 신장이 되면은 여기 F1C 오버행 부분에 아우터 프라이머가 침입합니다. 또 아우터 프라이머에서 신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 검정색 서열에서 보면 F1과 F1C 상보적 가닥이 가까운 서열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루프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BIP가 또 붙게 되고요. 이 BIP에 또 신장이 됩니다. 그 다음 오버행 구조에서 아우터 프라이머가 들어오고 또 신장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또 B1과 B1C가 붙으면서 덤벨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아령처럼 생겨서 덤벨 구조입니다. 이렇게 덤벨 구조 만들어지면 또 FIP 또는 루프 프라이머가 붙으면서 계속해서 신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신장이 되면은 다시 한번 위에 루프 구조 덤벨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덤벨이 또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요걸 나타낸 그림이 이건데요. 마찬가지로 덤벨 구조를 만들고 또 덤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루프 프라이머가 붙어서 계속해서 신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산물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램프 엔드포인트 검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출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탁도입니다. 램프의 반응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램프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침전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탁해지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털비디티와 DNA 농도가 선형 비례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털비디미터를 활용하면 탁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가로 스케일 전기영동인데요. 램프의 경우에는 크기가 되게 다양한 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영동 결과 크기가 다양한 사다리처럼 나오는 레더-라이크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증폭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산물 크기는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비색 분석입니다. 염료를 사용하는데 염료에는 맨눈 분석이 가능한 게 있고 그리고 UV 라이트 하에서 형광을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HMB 같은 경우에는 맨눈으로 보라색에서 하늘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칼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광 분석과 맨눈 분석이 둘 다 가능합니다. 사이버그린원은 오직 형광 분석만 가능한 치료입니다. 이 외에도 pH, GCR 활용한 방법, 그리고 LFA, SERS를 활용한 최신 연구 방법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LAM의 장점입니다. 우선 WHO가 제시한 이상적인 진단검사 요건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라이머를 직접 제작해서 그 시퀀스만 검출할 수 있다는 특이성이 있고 그리고 PCR 전문기기 그런 크고 비싼 전문기기가 필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간편성 그리고 PCR이 한 90분 정도 검출이 필요한데 램프의 경우 30분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램프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다양하고 이렇게 서열이 그대로 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후 활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멀티플래시 효율이 낮고 프라이머 지장이 좀 번거롭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산물이 매우 안정해서 오염에 취약하고 그리고 전기용동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정량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경상과학고등학교 권두빈입니다. 이러한 램프 기술을 기반으로 자가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램프 방식을 이용한 핵성 증폭은 기존 RT-qPCR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고 등원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설무사이클러가 필요하지 않아 기기의 크기도 비교적 작아서 앞서 말했던 POCT, 현장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그러나 증폭 산물을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형광 검출을 사용할 시 형광 리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기기 크기가 커집니다. 따라서 램프와 함께 현장 진단에 사용하기 적합한 자가혈당 측정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검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혈당 측정기는 매우 작고 검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현장 진단에 적합합니다. 위의 그림은 자가혈당 측정기의 구조입니다. 저희는 자가혈당 측정기의 신호 발생 방법 중 엔자임과 산화환원 매개물질의 직접 교류를 통한 신호 발생 방법을 가져왔는데 그 과정은 엔자임에 의한 포도당이 산화, 엔자임 코팩터가 환원된 후 환원된 엔자임 코팩터가 다시 산화되면서 미디에이터 매개물질을 환원시킵니다. 그리고 전극 표면에서 미디에이터가 산화되면서 전자의의 신호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에 전극 표면에서 미디에이터가 산화되면서 전자의의 신호가 발생하는 과정이 자가혈당 측정기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고 이 원리가 새로운 검출 방법에 이용됩니다. 방금 말했던 자가혈당 측정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램프를 통해 증폭시킨 램프 산물을 이용해 미디에이터를 환원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산화효소 활성을 띠는 세륨 옥사이드를 이용합니다. 세륨 옥사이드는 마이너스 극을 띠는 핵산과 만나면 응집하기 때문에 산화효소 활성이 억제됩니다. 따라서 증폭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산화효소 활성이 억제되어 환원 상태의 미디에이터가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증폭되지 않았을 경우 산화 상태의 미디에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램프를 통해 타깃 DNA가 증폭된 곳에서만 전자에 의한 신호가 발생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변한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가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램프 기반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의 장단점을 짚어보고 현재 자가진단 키트로도 사용되고 있는 항원 또는 항체 검출 방법과 비교해보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자가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검출 방식 자체가 코로나를 검사하는 기기의 소형화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연구 중인 만큼 기기를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동원핵산 증폭 방식을 기반으로 하므로 썰모사이클러가 필요 없고 자가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핵산을 검출하므로 형광리더기 역시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원핵산 증폭 중에서도 증폭 효율이 높은 램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민감도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단점입니다. 실시간 PCR과는 달리 엔드포인트 아날라이시스이기 때문에 정량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프라이머를 이용하는 램프 특성상 비특이적 증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 역시 일부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한계점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틀린 벤치와 같은 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한다거나 설계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고 사이드 이펙트에 의한 오차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 설계와 교차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희는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자가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검사와 자가진단 키트를 간단히 비교해 볼 건데요. 자가진단 키트의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검체를 채취하는 모식도가 먼저 보이는데요. 여기서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라 자가진단 키트로 직접 검사할 시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PCR 검사를 받으러 가보셨다면 아실 텐데 면봉을 코 깊숙이까지 넣습니다. 바로 비인두라는 부분에서 검체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 중 하나인데 직접 검사를 할 경우 당연히 면봉을 저기까지 넣을 수 없을 거고 초기 검체량부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코로나 검사 키트는 항원 진단 키트와 항체 진단 키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항원 진단 키트는 항원을 검출합니다. 키트의 앞쪽 부분에 라벨링 되어 있는 항체가 들어있어서 항원과 결합하고 모세관 현상으로 쭉 이동하며 첫 번째 라인에 고정되어 있는 항체와 항원이 결합하면 양성, 두 번째 라인에는 라벨링한 항체에 대한 항체를 고정해 두어서 결합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체 진단 키트도 방식 자체는 항원 진단 키트와 동일하고 IgM과 IgG를 검출합니다. 라벨이 부착된 항체 대신에 항원을 이용하는 식이고 IgM은 1차 면역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항체지만 지속기간이 비교적 짧고 IgG는 2차 면역 반응에서 대량 생산되며 지속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IgM이 있는데 IgG가 없다면 감염 초기 단계임을, IgM은 없는데 IgG만 있다면 말기 또는 회복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IgM 항체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가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검사와 자가진단 키트를 비교해보기 전에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감도, sensitivity는 타겟에 의한 신호를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정도, 특이도, specificity는 타겟과 논 타겟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감도는 얼마나 적은 양의 시료까지도 검출해낼 수 있냐는 느낌이고요. 특이도는 정확히 타겟에만 반응하고 논 타겟에는 반응하지 않냐라는 느낌입니다. 정확히는 기술적인 민감도와 특이도, 임상적인 민감도와 특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은 아래에 간단히 적어 놓았으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도 코로나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반복 검사를 통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니 그러면 번거롭게 도대체 왜 굳이 PCR 같은 방법을 쓰냐는 질문도 들었고 조금 과장해서 등원핵산 증폭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산 증폭 방식만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입니다. 항원 항체를 이용하는 자가진단 키트는 혈액 속에 존재하는 그 양에 따라서 결과의 정확성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의 진단에는 더더욱 부적합합니다. 반면 핵산 증폭 방식은 감염 초기 미량의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법입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와 초기 감염 여부를 파악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핵산 증폭 방식의 이러한 강점이 분명히 인정받고 있고 표준 검사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등원 핵산 증폭이어도 핵산을 증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자가진단 키트에 비해서는 검출 시간이 좀 길지 않은 점이 있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사항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게 정말 잘 느껴지네요. 다음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혹시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부산과학고 박민준입니다. 우선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선 부분 설명에서 램프에서 탁도를 통해서 증폭량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자가혈당 측정기를 만들어 주신 거랑 탁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에서 자가혈당 측정기를 이용했을 때 좀 더 어느 부분에서 이점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탁도로도 지금 램프 기술을 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탁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정확하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탁도는 뭔가 정확한, 그러니까 탁도라는 그게 정량이 되지만은 이게 어느 만큼 증폭이 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식은 아직 없기 때문에 탁도로는 그냥 그 정성적으로 그냥 램프 반응이 일어나긴 했구나 그 정도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정확한 검출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조금 좀 부정확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좀 덧붙이자면 탁도 측정기의 경우에는 기기 크기가 커서 POCT 현장 진단에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크기가 작고 어디서나 사용하고 가정에도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가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답변 들은 거에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생겨서 같이 질문 하나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질문. 네. 일단 램프 아까 탁도에서 부정확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에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해주셨어서 대부분 연구실이나 검사실에 있는 분광광도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도도 떨어지는지 조금 궁금하고, 아까 자가 혈당 측정기가 대부분 집에 있거나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있다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램프 과정을 거치고 자가 혈당 측정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자가 진단 측정기를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흑광도 쪽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흑광도 측정기를 활용해서 핵산을 검출하는 방법은 그 핵산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핵산 이게 증폭이 되면 될수록 어쨌든 더 농도가 높게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그런 선행 연구를 제가 찾아보지는 못해서 흑광도를 활용해서 램프를 검출한다는 건 찾아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연구가 또 계속 진행된다면 이런 식으로 털비디티와 같이 이렇게 선형 관계가 나올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방금 그 POCT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었는데 저희가 PPT에서도 막 제한점이나 그런 거를 적어 놓았던 부분에 저희도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방금 질문 주신 거랑 똑같은 의문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램프를 통해서 핵산을 증폭시키고 난 후에 자가혈당 측정기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POCT가 과연 만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확실히 이게 정말 가정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POCT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POCT에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지금 어떤 한 완성된 기술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조금 한계점이나 그런 부족한 점들이 있던 부분들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qPCR이나 뭐 qRT-PCR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던 때에 비해서는 그 램프 자체가 등원 핵산 증폭이기 때문에 기존의 썰물 사이클로 그런 거 필요 없어서 막 기기에 소형화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크기 체감이 되게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썰물 사이클러 같은 거 쓰면은 한 이 정도 크기로 기기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램프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뼘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두 뼘 안에 가로 세로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기기가 되게 좀 크기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많이 기술이 개발되어서 좀 가격이 낮아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는 검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병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QRT-PCR 같은 그런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곳까지 보낼 필요 없이 현장에서 바로 증폭을 시키고 거기서 좀 더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점에 예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학생들 한 명씩 소감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권두빈, 백기룡, 변한민, 차이린 학생 순서로 소감 발표해 주세요. 경상과학고등학교 권두빈입니다. 좋은 교수님과 조교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백기룡 학생. 네, 저도 뭐 좋은 연구실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야, 제가 좋아하는 핵산공학의 분야에서 정말 실제 연구, 이 분야의 연구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도출하는가, 그런 과정을 세세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한 수업 한 수업이 정말 가슴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정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연구를 어떤 연구가 있다, 어떤 연구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연구는 어떤 선행 연구로부터 나왔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진짜 이게 연구를 하게 되는 연구자로서 어떤 선행 연구를 참고하는 것, 그리고 선행 논문을 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변한민 학생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 변한민입니다. 썰매를 타고 달리기 전에 기분이다라고 저의 소감을 요약해 놓았는데요. 보통 썰매나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슬로프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마치 그 슬로프 위에 올라선 듯한 기분입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저의 꿈에 가장 가깝게 올라섰던 시간이었고 곧 내려가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썰매를 타고 내려온 후에 남는 것은 짜릿함과 스릴이듯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생긴 조교님과 뛰어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배움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자로서의 자세, 사고방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소감 발표네요. 다음은 차이린 학생의 소감 발표 들어볼게요. 창원과학고등학교 차혜린입니다. 등원 핵산 증폭이란 주제가 궁금해서 이 주제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PCR에서 리얼타임 PCR 그리고 등원 핵산 증폭까지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의 제한점 등을 논의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질문하고 답변하며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짚고 가는 시간이 뜻깊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등원 핵산 증폭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토의했던 팀원분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질문했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조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교님 소감 발표 들어볼게요. 네, 저도 집중 연구 진행하는 기간 동안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학생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해진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참여하는 학생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뭐 수업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많았는데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특히 연구를 같이 탐구하면서 제한점 같은 거를 서로 얘기해 볼 때는 진짜 핵심적인 부분을 딱딱 하나씩 다 짚어서 얘기해 줄 정도로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아서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서 좋았고 소감들을 들으니까 또 되게 감개가 무량하네요.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 네, 남은 그 사후 연구 기간에도 잘 부탁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